더부룩한 속, 타는 듯한 속쓰림. 현대인들의 위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대한민국은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내시경 검사로 환자 절반 이상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면 개복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을 이용해 위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위뿐만 아니라 위 내시경 검사 한 번에 식도부터 십이지장까지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4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탈은 주로 잘못된 음식의 섭취 때문에 일어나지만 소화불량, 식중독, 복통까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덥고 습하게 되면 장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쉽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질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세균이 좋아하는 계절이 딱 지금이네요. 그러니까 관리도 보관도 참 신경이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도 많이 쓰이시는데 보통 복통이 일어났다는 건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복통은 주로 그러니까 소화기관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이런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우리 뇌에서 신호를 받아들여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화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폐나 다른 장기에서 가는 신호도 뇌에서 통증으로, 복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폐가 안 좋아도 배가 아플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심리적 원인이나 스트레스, 정신적 반응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심각한 질환의 전제 징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복통은 워낙에 우리가 흔하게 겪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배의 어떤 통증을 어떤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게 위치나 예. 양상에 따라 다른데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부 통증에 따른 이상 부위를 보겠습니다. 보통 복통은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갑자기 생기는 통증은 그 원인 자체도 갑자기 생긴 걸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으로 공급하는 혈관의 흐름이 막혔다든지 네. 담관이 막혔을 때 급성 복통이 올 수가 있고 또 이 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 생긴 장기 주변에서 생기기 때문에 명치의 통증이 있을 때는 위 십이지장 췌장 질환이 원인이 되고 네. 우측 상복부에서는 역시 담낭이나 십이지장, 췌장, 우측 대장이 원인이 됩니다. 배꼽 주변은 소장이나 대동맥, 췌장이 원인이 되고요. 또 통증 자체가 경련성으로 온다든지 주기적으로 온다든지를 가지고 위장관 폐쇄가 되면 장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경련성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상 가도로 생기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은 통증이 괜찮았다가 나빠지고 하는 주기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예, 반복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게 되죠. 네. 그리고 열이 나면 염증을 시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설사나 혈변이 있으면 이거는 장 질환이라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통증이 있고 그런 만큼 다양한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파악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배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네. 검사를 받게 되죠?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네.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 통증의 양상이나 질환의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제 뭐 먹었냐? 그렇죠. 예. 예. 어디에 부위가 아프냐? 아까 부인대로 네. 통증의 양상, 경련이냐, 주기적이냐,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느냐, 그런 걸 보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감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장음을 청진을 해서 이게 장의 폐색 증상으로 생긴 통증인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환자 배를 만져보고 눌렀다 떼보면서 네. 혹시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고 또한 이게 복막에 염증이 파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열도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음 검사로 우리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단순 엑스선 촬영을 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럼 내시경 검사가 결국 마지막 단계네요. 네, 처음 그렇습니다. 문진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근데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만큼 조기에 뭔가 병변을 발견하고 치료율도 상당히 그래서 높이는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위장은 위는 우리가 음식을 삼켰을 때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장기거든요. 예.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이나 이상 물질이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그 위장 질환을 진단할 때 그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네. 내시경 검사는 뒤쪽 유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니까 치료를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럼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주로 우리가 어떤 질환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보통 예. 뭐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이런 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준비한 슬라이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여기 보시는 그 입에서 이어지는 식도 그리고 위, 십이지장까지 보이는 모든 질환을 다 진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어떤 질환은 그 식도, 위, 십이지장에 이상이 없어야 진단이 되는 질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식도염이 동반되지 않은 위식도 정류 질환이나 기능성 위장장애는 소위 위나 십이지장에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야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기질적인 원인은 그 안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이 병변이 없는 경우 아. 순수하게 기능적인 문제로 그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네, 더부룩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질환을 진단할 수도 있고 네. 그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위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다른 질환을 유출할 수 있으니까 네.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되죠. 정말 획기적인 진단 장비라고 할 수 있겠어, 현대의학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위 내시경 함으로써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식도부터 좀 알아보죠. 식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견됩니까? 예, 역시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시경을 삽입을 했을 때 식도에서는 제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함에 보이는 식도염입니다. 지금 여기 까만 구멍이 위로 넘어가는 구멍이고 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위점막. 우리가 관략근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그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군데군데 상한 부위가 보입니다. 풀었어요. 예. 그리고 이쪽은 왼쪽과 달리 이 상한 부위가 더 넓고 크고 깊게 보이는데 네. 이거는 국내에서는 좀 드문 발해 식도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도염을 다 진단할 수가 있고 발해 식도염은 뭔가요? 발해 식도염은 식도염 중에서 오랜 경과를 지나서 계속 재발이 될 때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왼쪽 화면이 계속 반복되면 오른쪽으로 진행됩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발해 식도염은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중요도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환 외에도 식도의 폴립이라든가 다른 기타 종양, 식도 감염증 뭐 질환들을 다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식도부터 이제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첫 단계부터. 식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교수님? 네, 그렇죠. 식도염 자체는 우리가 그 엄밀히 말하면 위산이나 위액이 그 식도 측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걸 말합니다. 원래 그 위산이 없어야 될 식도에 그렇죠. 올라왔다, 산이. 예. 식도는 위점막에 비해서 위산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정상적으로는 식도 하부에 있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꽉 조여주는. 꽉 조여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위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식도 내 압력이 감소가 되는 경우 이게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과식을 하거나 네.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산음료, 그다음에 초콜릿, 네. 그 포도주, 어머, 그다음에 맛있는 거 스트레스 먹어요. 역시 원인이 이렇게 될 수가 되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가 좀 넘쳐도 그렇죠? 위 안에 있는 것들이 네, 좀 그렇습니다. 넘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눕게 되면 중력 때문에 네, 또 그럴 수가 거꾸로 있습니다. 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음주, 흡연은 뭐 당연할 테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식도염의 원인이 되는군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위산 분비가 자극이 되고 네. 또 장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아진 위산이 위에서 아래쪽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거꾸로 식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식도에 염증이 있구나라는 걸 증상으로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식도염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쓰림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명치에 있는 오목가슴에서 목이나 귀 쪽으로 올라오는 타는 듯한 통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염의 통증하고도 다른 양상이에요?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물론 이런 속쓰림 자체가 위염에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식도염에 있는 분들은 이게 주로 낮보다는 밤에 생기게 되고 밤에 주무시다가 네. 벌떡 일어나서 물을 찾을 정도로 심하게 증상을 나 목이 호소합니다. 타 너무 막 따가워 물 마셔야 되겠어 이렇게. 예. 그리고 다른 증상으로 우리가 위산의 신물이 목으로 올라와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에 이물감이나 속에 더부룩한 증상을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위산 자체가 인두나 목에 영향을 줘서 만성 기침이나 안 그러면 폐 기능에 지장을 가져와서 기관지 천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폐나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생활 습관을 갖다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생활 습관 조절은 먼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눕지를 않고 바로라는 거 그러면 한 몇 분 이내에 눕지 말아라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집중 시간에 상체를 좀 들어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조절을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너무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보고는 이 생활 습관의 조절이 너무 엄격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양에 쓰는 약물과 동일한 약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약을 써야 되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 치료보다는 식도 치료가 더 좀 오래 걸린다. 더 오래 까다롭다. 걸립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 식도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빨리 치료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오래 시간을 경과하게 하면 혹시 제일 걱정되는 게 염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위염도 위암과의 관계가 막 궁금하듯이 이것도 그런가요, 혹시? 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식도암입니다. 예. 여기 식도 표면에 보면 조그만 돌기 같은 게 보이고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염색을 거친 사진입니다. 정상적으로 검게 염색이 되어야 될 식도가 보이고 아, 이런 검은 식으로 부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이 염색이 되지 않는 부위가 전부 암세포들입니다. 오, 많이 퍼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도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만성적인 식도의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나 폭음이 문제가 됩니다. 폭음? 네. 예. 그래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분들은 이런 그 식도암의 발생 빈도가 올라가게 또 되고 보통 같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시면서 피우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신 음식, 자극성이 많은 음식을 먹고 또 식도에 그 부식성 제자나 산을 먹어서 식도염에 영구적인 손상이 온 경우 그 식도암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궁금해했던 염이 암으로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이거는 보통 아까 위염은 바로 위암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식도는 그렇지 않나요? 식도염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식도염 중에서 심한 단계인 발해식도염은 네. 발해식도염으로 넘어가는 빈도는 굉장히 드물지만 발해식도염 자체는 암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댁에 계신 남편분들께 혹시 이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흡연, 음주 같이 하시는 60대 이상 남성들에게서 식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듯이 그 정도의 식도암이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뭐 절제를 다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식도암의 치료는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를 같이 병합하는 치료를 합니다. 아, 같이 동시적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하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초기에 아주 발견이 됐다면 특히 1기인 경우에서는 수술 절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위 절제도 뭐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나머지 이제 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식도는
다 절제하는 식도는 다 절제를 합니다. 아, 네. 물론 아래쪽에 국한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상부의 식도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거의 다 절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도 없이도 괜찮아요? 몸식 먹었는데 바로 위로 넘어가도 괜찮나요? 보통 연결을 위로 바로 연결하기도 하고 중간에 대체 장기를 끼우기도 하고 해서 예. 큰 무리는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식도를 지나서 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그 수많은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위장 질환 아닐까요? 그죠? 신경만 써도 막 속쓰리고 게다가 이제 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증표일 텐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식습관.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이 원인이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감염증과 식습관이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의 경우 60% 이상의 헬리코박터 감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60% 이상이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들도 반 이상이 감염됐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원인이 되고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독특한 식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독특한? 맵고 짠 거를 많이 먹고 네네. 하지만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적게 먹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은 왜 국물 같이 떠먹는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정이지. 그래가지고 같이 뭐 먹는 가족끼리라도 네. 그게 바로 헬리코박터균의 양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주된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죠. 네네. 식습관, 스트레스가 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험의 증상은 사실 조금 굉장히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구토라든가 공복 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명치 밑에 속쓰림이나 역시 통증, 위 주변으로, 배꼽 주변으로 불규칙한 통증, 또 이런 통증 때문에 식욕이 저하돼서 그 체중 감소가 올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위험의 증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호소하는 게 이전보다 같은 양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작게 먹었는데 쉽게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 나 포만감을 배가 잘 느끼는 안 경우. 고파. 이것도 증상 예,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위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가 그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소화 줄어드네요.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식욕이 저하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저절로 체중도 좀 빠지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거는 좋은 건 아니라서. 네네. 뭐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체중 저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이 반복해서 생기거나 심해지면 위궤왕으로도 진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네. 위가 약간 한 것은 위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한 것은 위궤양이라 그럼 생각하시면 맨 됩니다. 왼쪽 사진은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이런 식으로 큰 종기 같은 것들이 보이고 네. 이쪽에서는 피가 흐르는 소견도 보이고 하지만 이런 쪽으로 아주 작게 반점처럼 보이는 예.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반점처럼 보이는 것도 위궤양이에요? 위궤양입니다. 네. 근데 저게 점점점 악화되면 그 중간이나 여기 오른쪽 사진처럼 크게 형태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위염을 만성 위염으로 놔뒀다가 결국 위궤양으로까지 키운 그런 경우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네.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면 그 위염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염 자체는 요즘은 약이 좋아서 쉽게 치료가 되는데 네. 하지만 자기가 그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을 조절하지 않으면 금방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만성 위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별 증상이 없다가 병원에 가서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만성 위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양이나 다른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만성 위염이 되면 그 위벽도 같이 얇아진다면서요? 위축성 위염인 경우 특히 위산 분비가 원인이 되는 위축성 위염인 경우 위벽이 얇아지는 수도 있지만 위염의 형태는 그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네. 그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위염도 있고 장상피화성이라는 아주 심한 위염은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자, 지금 뭐 위궤양 사진을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자, 위궤양 때문에 내시경 그 진단을 받으시고 또 치료까지 받으신 두 어르신이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그 버스를 하다 보니까 택시를 하면 가다가도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버스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보통 우리가 8시나 이래 밥 먹는다 이런 거거든요. 한 7시나 돼서 밥을 먹기, 6시나 돼 밥 먹기가 정하면 노선이 긴 노선을 갔다 하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갔다 오면은 11시나 다 돼야 아침밥을 먹게 돼요. 그런 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험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너는 술을 해서 그렇지 요 안에 저어서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더 이상 뭐 지금 아무 이상이 없고 참 좋아요. 작년에는 술로 너무 내가 술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로 갖다 매일 먹으니까 이게 그때는 많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위가 아파가 왔거든. 그래 와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가 많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한 15일쯤 입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사가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았는데 그 뭐 이번에 이제 또 예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술을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 7홉? 7홉. 하루에요? 예. 매일 드신다면서요? 예,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을 먹죠. 지금도요? 예. 술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니, 일주일에 67번이면 거의 매일인데 1리터 이상 거의 술을 물처럼 드셨다가 이렇게 위궤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예. 실제 또 앞에 분은 운전을 하시느라고 식사를 제때 챙기기가 힘든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예. 직장 생활하시면 또 더더욱 그러실 텐데 위 내시경 받는 그 화면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소견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수면 지금, 마취로 진행하시는 수면 거죠? 마취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을 저기 보이는 것을 입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서 저 관이 근데 항상 굵더라고요. 예, 굵은 편이죠. 예. 저런 식으로 성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핸들을 통해서 내시경 기구를 움직이면서 공기를 넣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에 궤양이 보이면서 상방에 피가 흐르는 부위가 보입니다. 윗부분에 빨간 게 예, 출혈 그렇죠. 부위네요. 그리고 지금은 저런 걸 하면서 조직 검사를 바로 즉각 시행을 하고 예. 그리고 헬리코박터 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헬리코박터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국 성인에서는 서양에 비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헬리코박터균은 항상 어느 분이든 강조를 해주세요. 그 균은 반드시 재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희가 그 내시경 검사만으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할 건가요, 말 건가요? 보통은 선택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예. 그냥 하기도 하는데 사실 헬리코박터균은 모든 경우에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있어도 그 제거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네. 생활 습관의 변화를 고치지 않으면 결국 재발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위궤양이 있거나 12장 궤양, 암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균 치료를요? 네. 그러면 내시경 검사를 해야만 헬리코박터균은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혈청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고 금식을 한 상태에서 호흡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앞서서 그 화면을 봤을 때 이제 위궤양이 많이 보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도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치료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위궤양이나 출혈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후에 이런 식으로 2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아물게 되는데 아니, 2달 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궤양으로 패여 있는 이 부위가 예. 종기처럼 보이지만 그럼 이분은 나중에 그 혀를 바깥으로 토해내셨던 그렇죠. 분이세요? 예.
그 피를 토하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새살이 차올라와서 2달 정도 이후에 아물게 되는데요. 그 위궤양 자체는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아서 치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위궤양을 우리가 치료한다 하더라도 네. 그 위궤양을 유발하게 된 생활 습관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반드시 검사를 해서 이런 경우는 제균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완치율도 높이고 나중에 재발률도 낮추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2달 동안 그 치료라는 게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을 복용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떤 생활?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그 담배의 니코틴 자체가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 중에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적은 양의 알코올 같은 경우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 중에는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네, 맞습니다. 그 위가 생각보다 정말 민감한 예민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예민한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면 얘네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위염이 위궤양이 되고 또 위궤양이 더 방치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거나 그럼 위암으로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위궤양 자체는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궤양입니다. 이전에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꼭 위궤양처럼 보이는 위암을 위궤양으로 잘못 판단하고 진단했다가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네. 낫지를 않아서 나중에 위암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위험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가볍게 흐른 거는 위염, 심하게 흐른 거는 위궤양으로 위궤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 습관의 변화나 원인 자체도 그 거의 다 뭐 네.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위궤양 자체는 암으로 그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식도염은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위염, 위궤양에서 위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염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일부 아주 심한 장상폐하성이라는 걸 동반한 아주 심한 위염인 경우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위염은 암으로까지 될 수가 있다. 네. 하지만 위궤양은 암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내시경 하시다가 이거는 조기 위암이다. 또는 폴립이 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수면 마취한 상태 그 자리에서 떼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 대부분의 경우 그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바로 치료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 화면 중간에 폴립이라고 부르는 종기 같은 혹이 있습니다. 정말 톡 튀어나왔네요. 보통 우리가 작은 크기의 혹인 경우 이게 염증성으로 확인이 되든지 뭐 선종이든지 조직을 나중에 확인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네. 안에다가 약물을 주입하고 올가미를 사용을 해서 절제를 하는데요. 하지만 조기 위암인 경우 사실 조금 그 폴립 절제술과 달리 넓게 위를 베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또한 깊게 잘라내니까 중간중간에 피가 좀 흐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조기 위암인 경우 네. 2, 3일 정도 입원 가료를 하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정도의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지금은 그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 위암을 발견할수록 나중에 우리가 치료 성공률이나 재발률이 낮춰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시경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면 내시경이라는 그 진단 장비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환자 입장에서요. 치료 장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폴립을 제거하고 또 조기 위암도 발견 즉시 치료하는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시경을 시작하면서 지금 병변이 발견됐어요. 자, 이것은 아까 그 슬라이드와 같이 저런 식으로 사마귀 같은 네. 폴립을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예. 직접 저 병변 밑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안전하게 부풀리고 확 그래서 부풀어오르네요. 치료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올가미를 이용을 해서 순식간에 절제를 합니다. 예. 절제 과정 중에서 뭐 큰 문제는 없고
대부분 저런 폴립 같은 경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한 자리에서는 저런 식으로 구멍이 좀 약간 뚫렸는데? 구멍 같은 게 보이는데 저런 거를 인공궤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궤양과 같이 약물 치료를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네. 다 아물게 되죠. 지금은 그 조기 위암에 대한 점막하 박리술인데 저런 식으로 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그 점막을 갖다가 위에서 암이 있는 조직만 저런 식으로 박리를 해냅니다. 중간에 뭐 피가 나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즉각 출혈도 저런 식으로 지혈을 하면서 하는데 네. 그 위 자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위 점막에 있는 혹만 잘라내기 때문에 예. 가볍고 안전하게 시술을 시행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더구나 개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훨씬 부담이 덜게 네. 되죠.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삶의 질에서도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정도 조기지만 어쨌든 그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조기 위암 중에서 전체가 가능한 건 아니고 네. 암의 크기가 2cm 미만이라든지 그 위 벽 중에서 가장 안쪽에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라든지 네. 또한 조직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일부의 경우에서만 사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발견해서 그렇죠. 내시경으로 빨리 치료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개복 수술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의학 기술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관도 좀 가늘어졌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점점 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그 종양도 떼어내고 또 위 절제는 더 부위가 크겠죠. 그러면 드러내고 난 그 부위에는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별 이상이 없을까요? 그런 상처를 갖다가 우리가 위궤양 같은 인공궤양이라고 합니다. 인공궤양. 예.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인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위궤양처럼 치료를 하게 되면 위궤양보다 보통 더 길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깨끗하게 아물게 됩니다. 한 달이요? 네. 예. 그러고 보면 위가 참 재생 능력이 뛰어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약물 치료로도 금세 치료가 되고. 예. 하지만 재생 악화가 반복이 되는 생활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는 빨리 될 수 있으나 재발이 되고 반복되면 그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도 위까지 내려왔고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십이지장에서는 내시경으로 어떤 걸 진단할 수 있죠? 십이지장에서도 역시 궤양, 염증, 종양 같은 걸 다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십이지장에서 흔히 발생되는 질환은 십이지장 궤양입니다. 십이지장은 위에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위에 기양이 생기면 위궤양이고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기면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도 궤양이 좀 잘생기는 부위죠. 십이지장이요? 그 위만큼 궤양이 잘 호발되는 부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위궤양하고 증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뭐 공복식 통증을 느낀다든지 속쓰림을 느낀다든지 네. 하는 증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위궤양보다 위산 분비량이 더 많고 또 젊은 나이에 생기게 됩니다. 예, 예. 또 위궤양보다 치료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상당히 영향을 주잖아요. 십이지장은 어떤가요? 십이지장은 오히려 위보다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네.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거의 100%가 거의 모두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재균 치료를 궤양 치료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네네. 근데 헬리코박터균은 또 재발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는 뭐 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발될 수 있다는데 십이지장은 어떤가요? 그 십이지장도 재발이 사실 많게 되는데 예. 역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십이지장 궤양의 치료를 할 때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변화를 시킵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죽이나 유동식을 먹는데 네. 만약 일반 식사를 하더라도 증상이 문제가 없으면 약을 먹어도 보통 식사를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담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담배는 십이지장 궤양을 잘 만들게 하고 네. 치료하는 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예. 나중에 재발도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도 약물 치료로 바로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일반 요법을 먼저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덜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담배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술이나 뭐 커피 같은 기호식품은 뭐 많이 먹지 않는다면 크게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비스트로이드 등 소염제 같은 약들은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역시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남성분들이 이제 담배의 경우고 여성분들 뭐 이거는 뭐 현대인 다 해당이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네. 아, 스트레스 어떻게 평소에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시죠? 예. 얼굴이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 근데 위 내시경은 정기적으로 많이 받으셨죠? 예, 꼭 빼먹지 말고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얼마 전 친구가 조기위암을 진단받고 내시경으로 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네. 암은 완전히 깨끗하게 절제를 제거를 해야 할 텐데 개복 수술에 비해서 내시경 수술이 암 재발이 되는 위험이 없나요? 아, 그러니까 같은 병기라면 개복하는 것과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내시경으로 치료한 것이나 개복한 것이나 89.3%, 89.6%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병기에 따른 재발률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1기인 경우 보통 5에서 10%, 2기인 경우 약 30에서 40% 재발률이요? 재발률이 올라가게 네. 되는데 4기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8, 90%가 재발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병기가 사실 재발에 더 중요하게 되고 특히 내시경으로 우리가 제거하게 되는 아주 초기 위암인 경우 재발률은 2에서 5% 정도 미만으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자, 한 분 더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저는 5살 된 조카가 얼마 전에 구슬을 삼켰는데 아이고. 내시경으로 빼냈는데 네. 보기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내시경 시술을 받을 때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 체구도 작고 그 식도도 그럼 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굵은 관이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지금은 신생아까지 내시경을 시행을 합니다. 신생아도요? 최신 내시경은 직경이 5mm에서 4mm까지 아주 작은 직경의 내시경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 신생아부터 영유아까지 안전하게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물질을 삼키지 않도록 더 네, 주의를 맞습니다. 시켜야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의시키면 되는데 어른의 경우에도요. 혹시 그 생선 드실 때 그 가시 걸려본 기억 없으세요? 정말 고통스럽죠. 불편하고 저는 먹을 때마다 진짜 두렵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두꺼운 굵은 가시가 걸리면 이거 어느 병원에 찾아가야 되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환자가 온다면서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옵니까? 네. 예. 보통 아무래도 생선을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생선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런 경우에 그냥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셔서 스스로 제거해 보려고 하시는데 네. 만약 이런 생선뼈나 같은 이물이 식도나 위에 박혀 있다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러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생선 박힌 뼈도 제거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직접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자, 생선 뼈가 어디에 박혀 있나요? 이분은 생선뼈가 우리가 식도 위에 있는 성대 쪽에 박혀 있는 분입니다. 예. 지금 음식물과 더불어 하얀 길쭉한 뼈가 보이고 있고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게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초록색은 뭔가요? 초록색 음식물입니다. 저런 식으로 길게 꺼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선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부위보다 박혀 있는 부위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제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박혀서 그렇죠. 내려가지 않는 걸 네. 내시경으로 집게를 집어서 꺼내신 거죠? 네,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국 안 남아요? 거기 찔렸던 자국? 자국은 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보통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뭐 통원 치료를 하고 네. 만약 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심할 때는 2, 3일간의 입원 가료를 하는 수도 근데 있습니다. 저거 계속 그대로 놔두면 막 염증 생기나요?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 식도 위 장관의 이물은 네. 보통 우리가 특히 식도 측에서는 천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 주는 게 좋고 네. 그 위 속에 있을 때는 보통 대부분의 이물이 자연적으로 내려가지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다렸는데도 네. 위 속에 그대로 남아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물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지만 그것도 개복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네.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가면 갈수록 내시경이 참 고마워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뭘 삼켰을 때 생선 가시도 그렇잖아요. 삼켰을 때는 아, 위산이 얼마나 강한데 그냥 다 녹아. 또는 막 맨밥을 먹거나 물을 막 들이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몸속에 지금 이물질이 들어갔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그 지금 식도에 예. 이런 아주 검게 이미 색깔이 변해 있는 그 건전지인가요? 건전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의 경우는 위 속에 길다란 자석형의 막대가 2개가 관찰이 됩니다. 자석 블록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석 장난감이에요? 블록입니다. 장난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이거를 이제 삼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도와 위에 우리가 이물질은 그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그 소아한테 발생을 하는데 네. 5세 이하, 특히 6개월에서 3세 이하의 영유아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그 굿을 삼켰다고 했잖아요, 조카가. 그럼 건전지도 있고 또 블록도 있고 네. 또 뭐 보셨어요? 여러 가지 봤습니다. 똑딱핀도 봤었고, 그다음에 동전 같은 경우도 봤었고. 동전 예.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대부분의 경우 이게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지만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배터리 같은 경우 네. 이게 그 식도벽에 바로 닿아서 전기가 흐르면서 화상을 일으킨다든지 화학작용을 막 일으키는 예, 거예요? 천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식도 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식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이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아니 건전지 그렇게 크고 굵은 걸 어떻게 삼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전지 말고 그 조그만 그렇죠. 단추형 건전지 단추형 말씀하시는 건전지입니다. 거죠? 예. 큰 건전지를 삼키는 경우도 제가 사실 본 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네. 어떤 경우는 손톱깎이를 삼킨 경우도 본 적도 있고 네. 그 여러 가지를 그냥 손에 잡히는 건 다 입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하죠.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건전지를 삼켰을 때는 화상을 입어서 우리가 천공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네, 가서 그렇습니다. 꺼내야 된다는 거죠? 건전지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그 이물질도 있지만 우리가 또 회를 즐겨 먹잖아요. 회 좋아하시죠? 네. 예. 근데 그 회 먹을 때 그 위생도 좀 중요한데 기생충이 안에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산 경남에서는 그 바닷고기 회를 많이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생충이 발견이 됩니다. 어머. 여기 오른쪽 사진에 예. 길고 투명하게 위벽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벌레가 보입니다. 아, 머리를 또 위 벽에 이렇게 박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역시 우리가 집게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요 박혀 있는 자리에서 뽑아내는 사진입니다. 네. 전체적인 크기는 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먹는 광어, 뭐 오징어, 네. 여러 가지 우럭 그런 바닷고기에서 기생을 하게 우리 됩니다. 항상 먹는 회잖아요. 영어로 이걸 아니사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닷고기, 새우, 그다음에 돌고래, 물개 같은 바다 해양 포유류의 그 생활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한테는 올 일이 없지만 우리가 회를 먹다 보면 또 안 그러면 가볍게 익혀서 먹다 보면 이게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기생충이 들어오게 되면 위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심한 복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회를 드셨는데 그날 밤, 다음 날 갑작스러운 복통이 있으면 병원으로 빨리 달려오셔야 됩니다. 이런 기생충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뭘 먹었는지를 반드시 고지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내시경이 이제 검사뿐 아니라 이제 치료도 하고 이렇게 이물질도 꺼내주며 기생충까지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내시경 검사 우리가 이제 매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2년마다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얼마나 자주 하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권하십니까? 내시경 학회나 관련 학회에서는 네. 명확하게 우리가 검사 주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의 경우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5년마다 검사를 권유를 하는데 위는 그러니까 2년마다, 2년? 대장은 5년마다. 5년.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리고 암에 대한 공포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여건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권고 주기보다 빨리 하거나 안 그러면 늦게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아까 얘기 드렸던 아주 심한 위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암의 가족들은 반드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사실 1년도 결코 짧은 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상이 있다면은. 자, 그럼 평소에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시종일관 강조해 주셨거든요.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식습관은 가장 먼저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섭취가 중요한데 네. 이런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익히거나 요리를 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채로 먹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위 점막을 자극하는 맵고 짠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싱겁게 먹자. 그렇죠. 예. 그리고 술은 특히 빈속에 마실 때는 위벽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주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안주를 많이 먹자. 네.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뭐 후추 같은 우리가 자극적인 향신료를 갖다가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이런 예방 식습관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장 질환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많은 질환이고 또 내시경은 꼭 받아야 하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꼭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사실 불편합니다. 받으면 목도 아프고 네. 하고 나면 쓰리고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아주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는 이게 의의가 사실 증상이 없는 조기암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암 검진이 시행되고 나서 조기암의 진단율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위암의 완치율 역시 과거에 비해서 거의 아주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시경 검사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데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불편하지만 오래오래 편할 수 있는 검사 및 치료 방법이 내시경 검사네요. 특히 40세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부산의료원 소화기 내과 이상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